이어서 가겠습니다. 373페이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케이스 1. 특허 무효 심판이나 침해 소송이나 똑같습니다. 실전 GS 나중에 가시면 침해 소송 사건으로 문제화한 거 최신 판례 2021년 중요 판례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 정정 심판을 제기를 했고, 심판원 중 또는 이게 침해 소송이면 1심 중 정정이 확정이 되었다. 라지 A로 무효 심판을 제기하거나 라지 A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다가 중간에 정정이 스몰 A1으로 확정이 되면 여기선 스몰 A1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효 여부와 침해 여부를. 그 다음에 케이스 2 특허법원 단계에서 무효 심판의 특허법원 단계, 침해 소송도 2심은 특허법원으로 오는데, 이 단계에서 정정이 확정되었다. 케이스 2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몰 A1으로 무효 여부와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로 가면 대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 여기서 정정이 확정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게 케이스 3 대법원 계속 중 정정이 확정되면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봐서 정정 확정되면 곧바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데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는 정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정정이 확정이 되었어도 대법원에서는 정정 전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 요번에 탑10에도 선정된 거고 최신 판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서 기출 가능성 아주 높은 내용입니다. 내용도 좀 잘 정리하시고 사례집 핸드북을 참고하셔서 답지 내용도 완벽하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만약에 이게 정정적 명수 도면으로 심리했을 때 특허법원 판결이 잘못돼서 파기를 한다면, 여기 좀 다 잘려갖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파기 후 환송심이라고 하는데, 환송된 특허법원에서는 대법원 단계에서 정정 확정을 반영해서 여기서는 스몰 A1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 여기는 정정이 확정됐을 때 라지 A로 판단해야 되고, 정정적 명서도면 라지 A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정적 면소도면을 심리했을 때 특허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나 침해 소송이나 파기를 하게 되면 환송이 될 건데, 환송되면은 라지 A가 아니라 또 스몰 A1으로 판단합니다. 얘를 케이스 4라고 해볼까요? 케이스 1은 심판 단계와 1심 단계,
케이스 2는 2심 단계, 그러니까 특허법원 단계. 그리고 케이스 4는 환송심 단계, 환송된 특허법원 단계. 케이스 3가 대법원인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대법원만 정정 확정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얘네들은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정이 확정되면 다 정정 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런 차이점을 법률심과 사실심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숙지가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결론 먼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반복을 하자면 심판 단계 계속 중에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된 걸로 심결과 판결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원 단계 중에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된 걸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단계 중에서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된 걸로 파기하는 게 아니라 정정 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송심에서는 또 정정 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심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발생된 정정의 확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요. 사실심에서는 전부 다 정정의 확정 여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결론 먼저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위한 논리를 잡아드리면 여긴데요.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판결문은 찬찬히 뜯어보시면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판결문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특허결정, 그 다음에 사실인정, 심리대상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요 특허결정이라는 게 그 정정의 소급표를 언급하는 내용으로서 정정이 확정되면 청구 범위가 바뀌죠. 그 청구 범위가 바뀐 것을 특허결정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정으로 인해 청구 범위가 소급적으로 바뀌는 것을 청구 범위를 정정해서 그거를 특허결정이 소급적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정이라는 단어와 심리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엄밀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 판결문을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단어를 구분부터 좀 구분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자면 과거 판례에서는 451조이랑 8호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라는 재심사유인데 과거에는 이 행정처분 변경을 정정 확정으로 봤습니다. 정정 확정으로 이거 판단의 대상이 된 청구 범위가 변경된 거를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최신 판례에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라는 것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변경이지 정정을 통해서 청구범위 변경된 것은 그러니까 특허결정 여부가 변경된 것은 심리 대상이 변경됐을 뿐이지 사실인정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무슨 소린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하셔도 되고 답안지 쓸 내용 정도로 구분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의 변경이라는 것은 최신 판례에서는 사실인정의 변경을 말하는 거고 이 청구범위 변경은 심리대상 변경일 뿐이지 심리대상 변경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재심에 준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요. 사실인정의 변경이 해당 사항인데 이 청구범위의 변경이란 즉 특허결정의 변경이란 심리대상의 변경일 뿐이지 사실인정의 변경이 아니어서 재심사유에 준하는 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재심사유에 준하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정적 명서도면을 심리하겠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예시를 특허무효 침해소송만 해놨는데 권리범위형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절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373페이지 정정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이게 여기입니다. 정정과 무효심판 관계. 근데 그 침해소송이나 권범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2번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심판 청구된 경우, 그 다음에 무효심판 심취소 중에 정정이 된 경우. 3번 정정심판 계속 중에 무효가 된 경우. 여기 있는데요. 각각 소급표 적용해서 판단한다. 결론 위주로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4페이지 3번 무효와 정정이 동시에 계속 중에 어느 하나가 확정된 경우, 무효심판이 특허법원 계속 중 정정심결 확정되면, 결론 위주로 잡아두시면 돼요. 무효심판 특허법원 계속 중 정정이 확정되며 정정 후 명세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무효심판이 대법원 계속 중에 정정 확정되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대법원 단계에서 정정이 확정되면은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 없고 정정적 면세서로 심리한다. 1번 과거 법원은 무효사건 상고심 계속 중 정정이 확정된 경우 정정된 사항이 특허 유무를 판단한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게 그 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이 정정이 되었다면 그 소리였죠. 그러면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라고 봤는데,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 정정을 통해서 청구항이 바뀐 것은 사실인정이 바뀐 때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거요. 사실인정이 바뀐 때가 아니고 심리 대상이 바뀐 때여서 다른 상황이고, 심리 대상이 바뀐 것은 이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2번 최근 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정정이 확정됐어도 이건 재심 사유가 아니고, 그리고 정정적 면세서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건 답안지용으로 이제 왜 재심 사유에 준하지 않는지 이걸 한 거고요. 또 가장 핵심은 절차 지연이었어요. 절차 지연 방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효심판 계속하다가 대법원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이거 세트메뉴로서 항상 정정심판 청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질질 끌면서 그 라인을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효심판이 대법원 가면 특허권자가 정정심판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 정정심판 청구한 걸 갖다가 대법원에다 의견서를 내면서 저 정정심판 청구했으니까 대법원 절차를 중지해 주세요. 중지를 요청을 하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중지할지 말지는 판사님의 재량이지만 대법원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본 사건들은 전부 다 100% 중지를 해주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중지를 했고, 정정심판으로 질질 끄는 겁니다. 정정심판도 1심, 2심 대법원 갈 수 있으니까. 질질 끌다가 정정이 확정되면 나중에 이게 무효심판에서 대법원에서 그냥 정정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중지된 절차 다시 속행을 한 다음에 곧바로 파기를 합니다. 파기를 하면 다시 특허법원이 처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특허법원 단계에 가서 특허권자가 또 질질 끌면서 싸우다가 존속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나왔을 때, 아니면 존속기간 거의 끝날 때까지 질질 끕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끝나고 무효가 되거나 존속기간 다 끝날 때쯤 무효가 되면 실질적으로 특허권자 승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효 확정 전까지는 제3자들이 쫄아갖고 특허발명 모방을 안 하거든요. 이게 특허권자에 의한 악의적인 절차 지연이라고 봐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과거 판례대로 되면 특허권자한테 농락당해서 악의적인 절차 지연으로 해서 무효가 지연돼갖고 정당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전화합체 판례에서는 이렇게 재심사에 준하는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해석을 함으로써 절차 지연 방지를 도모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3번에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 확정된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무효만 확정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하됩니다. 어떤 절차건. 4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되는 결과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간단히 읽어보시고, 이건 답안제 보론용으로 쓰는 거고, 사례제인도 보시면 답안제는 제가 이런 내용까지는 안 썼는데, 이것은 필속이 충분하신 분들은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았을 때 맨 마지막에다 보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과 침해소송 관계는 마찬가지 내용인데, 1심이나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된 걸로 다시 하는 거고, 대법원 단계에서는 확정돼서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과실 추정 법리 있죠.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 전에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한다. 그 아주 1차형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는 정정이 확정돼도 정정 전 명세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유는 형법의 특징상. 이런 다 1차형이어서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권리범위 항의 심판. 권리범위 항의 심판은 1차나 2차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쟁점입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각하 쪽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올해 상반기에 3월부터 해갖고 심판을 한 20건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효 심판은 제가 지금 한 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권리범위의 심판입니다만 저 역시도 항상 특허권자한테 답변서를 받을 때 저는 보통 제3자 쪽 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받는 답변서가 당신의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판례가 각하냐 아니냐 이 판례가 많고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각하냐 아니냐 이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로는 시험 문제가 별로 나오지도 않고 판결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각하 쪽이 굉장히 많다. 여기는 각하 쪽 쟁점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 강의를 듣게 되시면 기계적으로 또 잡아드리는데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잡으시면 각하 쪽 문제는 무조건 쉽게 쓸 수 있고 기계적 무처를 다룰 수 있습니다. 다 왔을 때 제가 기계적으로 답안지 쓰는 그런 방법들을 잡아드릴 건데 그래야 실력이 좀 향상될 수 있어서 그런데요. 권리범위 심판. 각하 쟁점은 크게 두 개입니다. 확인의 이익과 확인 대상 발명 특정. 확인의 이익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와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일치하는지. 일대 일치란 요지가 같다느니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느니 이런 거는 하나도 허용되지 않고요.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적 관점에서 일치할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하나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 왜 아직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판례인데 1심 침해소송 변론 종결 후 이게 1심 침해소송 다 끝났고 이제 판결 나오기 임박한 상황이라는 건데 권리범위 심판 제기가 가능한지 둘 다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판단하는 게 똑같은 절차인데 어느 한쪽 절차가 다 끝나가는데 굳이 다른 쪽 절차를 또 하는 게 이게 실익이 있는지 된다는 것은 이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판사님보다도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의 판단의 전문가는 밥만 먹고 이것만 하시는 심판관님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심판관님의 판단을 예비적으로 한 번 더 받아보는 것은 분명히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오랜만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오랫동안 안 나와서 실전 GS 가면 그래서 제가 출제 예상 문제로서 하나 또 출제를 했는데 왜냐면 최신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권리 대 권리입니다. 권리 대 권리는 적적 권리 범위 심판에서 저쪽 관계인 경우에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심판에서의 무효 쪽의 권한 배분이기 때문에 그 무효 사유양변하고 똑같은 취지라고 했었죠. 1차 때 권한 배분 쟁점으로서 무효 심판에서 할 일이지 권리범위 심판에서 할 일이 아니다. 권리범위 심판에서 할 이익이었다. 대표적인 이익의 예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은 얘도 이번에 2020년 탑10 판례에 선정이 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전 GS에서 문제화를 했습니다만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가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하나가 대비가 가능하고 하나가 다른 것과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둘 다를 만족해야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사부재리의 명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고요. 이것은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판단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기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 대비 가능한 쟁점이 또 둘로 나뉘죠.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1차건, 2차건. 한쪽이 여러분들 우리 많이 했던 거 스텝 1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 그대로 써라. 근데 만약 여기에 영업비밀이 있거나 하면은 스텝 2 비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특허에 청구안과 대응되는 것까지만 그럼 써봐라. 만약에 특허에 대응되는 것까지도 안 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일부 기재가 누락됐어도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판단이 또 가능하면 대비가 가능하다고 봐서 문제 없게 보겠다. 1, 2, 3 가는 라인. 그 다음에 한쪽이 특허가 방법 발명인데 확인 대상 발명을 물건으로 쓴 거예요. 이게 되는지. 그 다음 특허가 제법 발명인데 확인 대상 발명 물건으로 쓰는 게 되는지. 이게 이제 간접 침해 사건이죠. 특허가 방법 발명인데 전용품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쓰는 거 된다. 왜냐하면 권리범위 심판은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간접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전용품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해갖고 그게 이 특허 발명의 간접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확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비가 가능하다.
특허는 방법이고 확인 대상할 물건으로 서로 발명이 다르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이쪽이죠. 카테고리가 다른데도 대비가 가능하다. 대비가 가능할 수 있다. 간접 범위. 그다음 제법은 그 제법에 제조된 물건은 이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기초 GS에서 이제 또 최신 판례 정리를 해드리니까 최신 판례 여기 대비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실전 GS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또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으로 출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 라인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조문은 없고요. 판례가 만들었습니다. 보정 명령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정이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하고 이 보정 명령을 받으면 보정을 할 때 적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실시 중인 발명과 일치시키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상하게 2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잘 잡아두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정의 보정과 권리범위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 보정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완투 치는 거죠.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구성을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거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도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 문자가 하였으니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신결에 걸리죠. 요 라인까지 이익과 특정이 언제가 문제되는지 문제가 있을 때의 절차 라인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 전형적인 문제고 기출문제도 이렇게 벌써 여러 번 나왔고요. 1차나 2차나. 책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권리범위 심판은 1번 의 특허권에 관한 분쟁에 대해 공적인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공적인 확인이 이제 심판관님들, 행정기관 소속인 심판관님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이제 평가를 받는 거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은 간단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 피청구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권자 쪽이면은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이다. 그 다음에 2번 청구범위라는 게 그 청구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할 때 어떤 걸 청구하는지 그런 목차입니다.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기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 소멸 후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소멸 심리 종결시 기준으로 특허권이 소멸됐으면 다 각하시켜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 379페이지 심결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사실 확정이 아니라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간단히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심판 대상, 1번 심판 대상 그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가 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일로 가는 거죠.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게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고 보겠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380페이지 그 각하하기 전에 보정 명령한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심결은 특별한 쟁점 없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요거는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침해 소송의 차이점 문제인데 이건 작년 시험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2차 시험 문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선사용권, 권하에서는 안 되고 침해 소송이 된다. 그럼 진보성 무유사유 항변, 권하에서는 안 되고 침해 소송에서는 된다. 이게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덧붙이자면 자유실시 기술은 권하이건 침해 소송은 제한 없이 다 된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소진, 권하에서는 안 되고 침해 소송에서는 된다. 권학과 침해 소송의 차이점 쟁점들인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선사용권 권하에서는 안 되고요. 권리 소진 권하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 진보성 무유사유 항변 권하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반원 신의 측은 이거 아직 기출문제 안 나왔는데 그 적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 단계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이 자신의 발명하고 뭐 다르다 이런 주장 하나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거기서 졌어요. 져갖고 그러니까 적촉권리범위 심판에서 인용신결이 나온 거죠. 특허법원에서 불복하면서 대뜸 특허법원 올라와갖고 사실은 확인된 사안 발명은 제가 실시하는 발명하고 다른데요. 이 주장을 하는 게 너무 얄밉지 않냐. 적적권학에서 미리 얘기를 했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 이게 이제 신의치 또는 금반원 위반으로 얄미운 거기 때문에 그런 주장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특허법원의 심리범위는 무제한설이기 때문에 얄밉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내용입니다.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았고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 답안지 내용으로 요약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특정 그게 대비와 다른 것과 구별이 있고요. 대비는 스텝 1, 2, 3로 가는 라인. 그 다음에 그 383페이지의 맨 밑에 나번 판례는 확인된 사발명 설명서에 뭐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다음 그 옆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최신 판례로 다시 또 기초 GS에서 잡아드릴 건데 확인된 사발명 설명서를 쓰면서 대략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대략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된 사발명 불특정으로 각하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 있는데 법원은 대략이란 단어가 있어도 나머지 내용을 봤을 때 얼마든지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판단이 가능하면 대략이란 단어가 써졌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그 기초 GS에서 다시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GS에서 문제화했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탑10에 선정된 판례여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다른 것과 구별. 이건 일사부재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요구하는 조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인 경우는 이건 특별한 쟁점 없습니다. 특허가 수치 한정이면 확인된 사안 발명에도 해당되는 수치가 있어야 문헌범위, 균등범위 판단이 가능하니까 대응되는 수치를 써라 이런 내용이고요. 제법이고 물건인 경우가 저거예요. 저 특허가 카테고리가 방법 쪽인데 확인된 사안 발명은 방법 쪽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 물건으로 해도 되냐? 된다. 그 다음 385페이지 특정의 흠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라인 보정명령하고 보정을 했을 때 이게 요지 변경이나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다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2번 심취소에서 확인된 사안 발명 보정이 가능한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권리 대 권리. 이거는 이제 또 출제가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실전 GS에서 다시 쟁점화 됩니다만 권리 대 권리는 학설을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 이용관계는 아예 이견도 없고 저촉관계인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절충설 이렇게요. 그래서 저촉관계인 경우 안 된다는 권한배분 원칙상 무효심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촉이라는 건 36조 위반 무효사유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무효심판 일이기 때문에 권리범위에서 안 된다. 긍정설은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권리범위 확인이 할 업무기 때문에 꼭 무효심판의 업무 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문헌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쟁점으로서 권리범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주자 이건 거고 절충설은 적극은 안 되고 소극은 된다. 왜냐하면 적극은 무효심판 청구하면 될 건데 소극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자. 무슨 소리인지는 아시죠? 여기서 A를 추론해서 얘가 특허를 받았고 뒤늦게 A를 또 추론해서 또 특허를 받은 겁니다. 갑, 을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얘에 비해서 원래는 36조 위반으로 거절됐어야 되는 건데 잘못 특허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갑이 을한테 제기하는 걸 적적 권리범위 심판이라고 하고 을이 갑한테 제기하는 걸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이라고 하는데 갑 입장에선 적적 권리범위 심판을 제기할 게 아니라 무효심판 제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갑은 이 특허에 대해서 36조 위반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거고 을은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 자기가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권한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을은 이 권한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자. 내가 과연 네 거하고 똑같아서 무효사유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게 무효해서는 안 되니까 권한을 제기해주게 해주자. 이게 절충설이라. 절충설. 386페이지 2번 학설. 이용관계는 무조건 권리범위 되는 겁니다. 이용관계는 무효사유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효심판 일이 아니어서 무조건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1번 부정설, 이것은 무효심판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타방의 권리를 부인한다는 게 36주 위반 여부를 보는 건데 이거는 무효심판 일이다 이건 거고요. 2번 저충설은 적극적에서는 안 되는데 소극적에서는 된다. 왜냐면 소극적이라는 것은 을 입장인데 을은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소극적 권리범위형 심판이라도 허용함이 타당하다. 3번 긍정설은 36주 위반 상황도 되지만 문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상황도 되기 때문에 문헌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권리범위 심판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 심판으로 가고 싶으면 무효 심판으로 가고 권리범위 심판으로 오고 싶으면 권리범위 심판으로 오고 둘 다 허용을 함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 판례는 절충설입니다. 적극적에서는 안 되고 소극적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심판 청구권 제한 방지 취지상 소극적도 허용을 하지 않아 버리면 을 입장에서는 확인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판 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거여서 소극적 권한만큼은 허용하게 해주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답안지 라인은 사례자 핸드북에 또 있으니까 요약된 것은 사례자 핸드북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대 권리 적극적에서 저촉 관계가 되면 각하신결됩니다. 각하신결. 그 다음에 387페이지 그 침해 소송과의 한계점이란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요 침해 소송하고 권학하고 같이 제기됐을 때 여기서 먼저 신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신결이 침해 소송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쟁점입니다.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게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구속력 없다. 이렇게 학설이 있는데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차피 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범위, 문헌범위, 교통범위, 간접범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은 뭐 O라고 하고 법원은 X라고 하면 국민들이 심판이나 법원 둘 중에 한 기관을 굉장히 불신하게 될 거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 저촉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막고자 어느 한쪽이 먼저 확정이 되면 그거를 참고해서 구속력이 있게 하자. 이게 1견해고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심판과 법원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의 판단 내용을 법원에서 구속이 되는 것은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판례의 태도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관님을 전문가 집단으로 보고 우리가 증거조사라는 것 중에 증인감정 검증이 있다고 했었죠. 이걸 감정 결과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의견으로 보고요.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판사님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알아서 해석할 것이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구속을 되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감정 결과에 불과하다고 본다. 유력한 증거 자료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렇게. 증거일 뿐이지 구속력은 없다. 증거조사 중에 하나인 감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387페이지 그 2번 권리범위 심판의 효율성과 한계점에서 한계점 그 두 번째 줄에 권리범위 심판에서 신결이 확정되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뿐이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는 뭐 특별한 쟁점은 아니고요. 소외이익은 1차권, 2차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립된 쟁점이 아직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날 좀 다른 판단들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권리범위형 심판이었습니다. 이어서 390페이지 재심은 이미 아시겠지만 1차 시험에도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고 2차에서는 더더욱더 나오지가 않습니다. 1차에서는 그나마 재심사유 390페이지에 있는 괄호 2번 사회심결 이게 특허만의 특유의 재심사유여서 좀 잡아두시면 되는데 2차에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차에는 391페이지 3번 재심 청구에서 3번 기간 이거가 그나마 좀 잡아두라고 하는데 2차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30일 3년, 안날부터 30일, 확정 후 3년. 이게
대리권 흠결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결문 받은 날부터가 안날이고, 그다음 재심 사유가 확정 후 발생해서 그 재심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고, 그다음 모순조 초인 경우는 아예 기간 제한이 없고, 단순하게 리마인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390페이지의 재심 사유에서 1번 당사자에 의한 재심 청구, 거기서 8번 판결에 기초가 된 옆에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아까 여기서 나왔었죠, 쟁점이. 이거는 답안지형으로 한번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재심사유 준하는 위법이 있냐 없냐, 그냥 특허 결정, 사실 인정, 심의 대상 구분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1차 때 배우셨던 걸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시고 특허법원과 PCT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